이현철 작가님 두 번째로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 저자이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무아바 이현철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 이현철이라고 합니다. 그때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진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예, 좀 많이 늘었죠. 골수 팬도 딱 예. 보시는 분들이 딱 있으시고. 초창기에 진짜 이 후랭이님의 영향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사리판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막 지금 다들 막 이러고 있거든요. 예.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제 책 쓰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게 네. 이제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거의 광풍에 가깝게 이쪽으로 흘러가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이거를 좀 먼저 규명을 좀 하고 가야 분석을 하든 이 시장의 참여자들 있잖아요. 네. 정부도 일종의 참여자고 그렇죠. 투자자도 참여자고 그다음에 무주택자도 일종의 시장 참여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근데 이제 시각들이 각각의 참여자들별로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참여자들의 그 입장별로 시장을 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이제 제대로 파악하고 가자 해서 이 시장이 과연 투기 시장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좀 규명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기 시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요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은 왜 살까요? 자야 되니까. 그렇죠. 생활해야 집은 주택이거든요. 의식, 주, 필수품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는 집에 대한 수요로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투기 시장이 되면 이 수요의 질이 바뀌어버려요. 아, 어떻게 바뀝니까? 집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죠. 올라가니까 사는 게 돼요. 아. 시세 차익에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실수요자라고 얘기를 해요. 실수요자인데 그러면은 반대로 혹시 떨어지면 사시겠어요? 그러면은 머뭇거려요. 지금 일단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전제로 떨어지면 사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머뭇거리는 거죠. 안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거죠.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제 말하면 떨어지면 안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살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한 2013년, 12년 이 정도. 얘는 안 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왜 안 사? 그때에 또 집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집은 안 샀어. 근데 왜 안 살 수 있냐? 주택이라는 건 포지션을 달리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하지만 임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소유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지금 와서는 자가로 이렇게 소유를 하려고 하냐? 그거는 시세 차익의 목적이 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의 질이 바뀌면서 수요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벌어지는 상황, 이런 거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알고 있어야 정부는 이 투기 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책, 대응 방법을 내놓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자는 투기 시장이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언제쯤 끝날 거냐, 이런 거를 좀 대책을 세우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대응 전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그런 전략이 없어요.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처음에 출연하셨을 때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의 사이클 네.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거의 이제 상승장 막바지에 막바지. 그러니까 폭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거는 거의 이제 광풍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딱 그 시기죠. 지금 사람들 심리 상태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공급 부족. 사실 이거 공급 부족을 잘 따져보려면 수요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에 못 미친다. 이게 공급 부족인 거거든요.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보다 많다. 이게 이제 공급 초과고. 그런데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수요의 양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얼마일 것 같아요? 수요요? 예,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히는 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다 아니다 이거를 사실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더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투기 시장이냐 아니냐. 그러면은 수요가 투기 시장일 경우 수요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수요의 양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에 따른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공급은 부족한 것이 맞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공급과 정부가 판단하는 공급의 근본 문제 원인이 좀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왜 잘못됐다라고 보냐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공급을 그냥 단순히 집으로 보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근본 수요는 집에 대한 근본 수요는 집이거든요. 주거의 목적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게 맞긴 해요. 근데 지금 시장, 지금 투기 시장에 있어서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시세 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집이 아닌 일단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에 대한 대응의 공급으로 봐야 되는데 다들 집으로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우리 튤립 투기 사건 알잖아요. 네. 튤립 투기 사건에서 튤립 투기가 일어났던 게 공급 부족인가요? 아니죠. 서로 살려고 했었죠. 예, 그렇죠. 무슨 장미, 예. 뭐 무슨 튤립, 그러니까 무슨 튤립. 튤립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냥 투기 수요가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공급 부족하고 똑같은 거죠. 말하자면. 튤립이 공급 부족이니까 올라갔다라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근본 원인은 뭐냐? 수요, 투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튤립에 대한 필요성과 그런 거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집도 이제 튤립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투기 시장이 되면서 집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제는 시세 차익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공급이 부족한 거는 맞아요. 투기 시장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그 상품에 좀 특성이 있어요. 대부분 공급이 좀 한정적인 물건에 해당합니다. 공급이 한정적인 물건에 해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오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점차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반드시 자랑을 하게 돼요. 네, 그렇죠. 자랑을 하고 거기에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일부분이 같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도 거의 중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시세 차익을 또 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도 자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점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대화의 횟수나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상품에 대해서 네. 관심이 늘어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투기화되는 과정입니다. 약간 비트코인 때랑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모든 상품이 투기화되는 과정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예언을 하나 진짜 해드리겠는데. 예언이요? 예. 네. 투기화 될 수 있는 지금 상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한정판 운동화. 상품도 비슷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일정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층도 딱 한정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 일종의 중국에서 이제 지금 조금씩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한정판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정 금액을 넘어서서 계속 이제 그 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거래되는 시장이. 거기에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슈테크라고 이제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 뉴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런데 이게 지금 거의 일종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사람들의 관심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번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랑하니까 네. 거기에 또 새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투기화되는 과정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사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투기화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기냐 투자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지금까지는 좀 달랐어요. 뭐냐? 욕하는. 욕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거죠. 나는 투자인데 너는 투기고. 정말 이제 거기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욕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정작 시장을 분석을 해서 대응을 잘하기 위한 이 방법으로 시장을 투기냐 아니냐 구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려면 일단 투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좀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 옛날로 돌아가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금과 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그렇죠. 있었죠. 자고 나면 1억 예. 올랐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IMF 일어나기 전에 김영삼 정권 시절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거의 반복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했다, 하락했다, 안정을 겪었다, 다시 폭등했다, 하락했다.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거든. 가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고 있는 정부에서도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가 뭐야 수십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안 됐거든요. 예. 그럼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어떻게 보면 시장 파악을 투기 시장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응 전략에서 잘못된 게 시장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상품만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시장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일단 이중시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중시장. 예, 투기 시장화 되는 거에 대부분이 이중시장화 구조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하나는 분양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분양시장이 있고 하나는 일반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분양시장의 특성은 분양 가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라는 딱 고정된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얘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지금처럼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분양가가 정해지기 위해서는 몇 개월 아니면 좀 길게 잡으면 몇 년 전부터 분양가 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정해지면 몇 년 뒤에도 그 가격에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움직이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이 가격에 팔아요. 이 가격에 결정이 됐는데 얘는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얘 가격에 딱 분양을 하는 순간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확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살려고 난리인 거죠. 싸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로또 분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고정이 돼 있고 지금 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양. 안 사죠. 그러니까 더 침체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공급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만 공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축. 신축. 예, 분양 시장에서 공급하는 것만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일반 시장에서 팔려고 하는 물건들도 이게 공급인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분하지 않아요. 정부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분양시장은 얘는 고정가잖아요. 오르고 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싼 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 시장의 분위기를 누르려면 얘가 최소한 비슷한 가격에 하거나 얘가 좀 더 높아야 네. 이게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정부가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버려가지고 네. 이러한 거를 지금 시장 상황이 어긋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변동제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한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변동제를 하기에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서 고정으로 놔버리잖아요. 네. 이게 시장가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가가 아니라 분양가라는 건 딱 고정이잖아요. 몇 년 동안 만약에 이게 안 팔리면 몇 년 동안 입주할 때까지 그 가격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고정이기 때문에 이 상황, 앞으로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적정 가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무조건 낮게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청약 광풍이죠. 완전. 네. 또 상품의 특성이 있는 게 이런 가격이 네. 무한정 공급되면 또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낮은데 낮은 가격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있죠. 예. 얘가 싸진 가격에서 무한정 공급되면 수요를 얘가 다 이쪽으로 몰려서 여기에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는데 이 수요를 감당할 수도 넘어서는 공급이 발생하면 다 누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이미 한정판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네. 공급이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의 기본적 한계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할지 말지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운동화 얘기를 했는데 한정판 운동화잖아요. 한정판 운동화기 때문에 투기 시장화 되는 거예요. 네.
한정판이 아니면 얘는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면 여기 이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정판으로 딱 공급을 해서 공급량을 딱 축소해 버리니까 이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나이키 운동화는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 되고 그렇죠. 삼성 슬리퍼는 엄청 많잖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대응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응 정책을 내놓으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작용으로 더 큰 상승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또 가장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를 지금 비트코인처럼 생각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은 우리는 한번 겪었거든요. 비트코인 투기 시장을 한번 겪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상 거의 공급이 불가능한 상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채굴에 의해서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거의 막 조금씩 되기 때문에 공급이 불가능한 상품을 잡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뭘로? 매수세를 누르는 방법으로 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대책을 보면 거의 매수세를 누르는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해요.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 부동산을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부동산은 비트코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매수세를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잡을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의 한계는 일단 안정을 바라고 두 번째가 전면 규제가 불가능해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사게 만들어 버려도 반발은 좀 어느 정도 있지만 폭동과 같은 그렇죠. 그런 반발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부동산을 전면 규제해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번 6.17 대책이 나왔을 때도 네. 지금 벌써 부작용이 생기고 있잖아요. 세입자 문제가 또 생기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부작용이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걸 다시 풀어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재건축 규제를 하는데 실거주. 실거주 요건을 넣어버렸잖아요. 근데 실거주 요건을 넣으니까 지금 재건축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사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예요. 거의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실거주 요건을 넣으니까 양도세를 이게 이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실거주 해야 되니까 세입자가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방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재건축은 사실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전세가가 싸단 말이에요. 네. 그 메리트가 있는 건데 지금 강제적으로 세입자를 쫓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 세입자의 주거불안 상황이 되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생기니까 지금 이거를 다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다시 좀 고민해서 어떻게 완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보완하거나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면 규제가 불가능한 상품인 거예요. 부동산은. 그리고 지금 6.17 대책 여러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에는 뭐냐? 현금 부자 그리고 갭 투자 이런 사람을 지금 막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매수세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매수세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지금 정부는 자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대책이 제대로 나오는데 네. 문제는 지금 정부가 시장은 투기 시장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부동산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물건하고 동일시하면서 오류를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로요? 네. 그 똑똑하신 분들이. 그렇죠. 똑똑하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들을 살펴보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소가 많죠. 네, 많은데 정말 크게 미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세,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분양.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네,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요인들, 뭐 금리나 인구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만 해도 사실 우리가 갭 투자 하잖아요. 이미 여기에는 전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가 높아져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매가가 따라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 매매 시장으로 뛰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뭐 금리가 올라가거나 인구가 줄어들거나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구, 뭐 금리, 경기 이런 요인에 비해서 전세 얘가 미치는 영향은 월등하게 커요. 그리고 분양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또 분양이잖아요. 그럼 청약률이 막 수십 대 1, 수백 대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열기가 고스란히 일반 시장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이 열기는 금리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에 상관없이 이 열기가 한번 형성이 되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 버린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문제는 지금 후랭이 님도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선뜻 대답을 못한 것처럼 네. 아무도 이 전세와 분양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나만 안다. 그렇죠.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파악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슨 시장 파악이 제대로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님이죠. 네. 이분의 이제 가치관, 부동산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접목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부동산은 살 집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주. 리브. 그렇죠. 네. 부동산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고 사는 거주의 공간이다. 사실 이상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투기 시장인 경우에는 얘는 거주의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럼요. 예. 근데 거주의 공간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자꾸 안 하는 게 뭐냐면 정부가 하는 얘기가 집은 충분하다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집은 충분하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투기꾼의 이 장난들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근본 출발점부터 아예 다른 거예요. 저는 알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가치관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집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원래 집이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집이 아니라 투자 상품, 주식과 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대응책이 나왔겠죠. 공급 대책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시장을 그러니까 제대로 근본 원인을 아예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뭐 김포를 묶는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어떻게 좀 해야 저는 매수 규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 못 잡아요. 공급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공급이 이게 집이 아닌 투기 수요를 누를 수 있는 공급이면 충분해요. 분양인데 투기 수요를 누를 수 있는 분양은 뭐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높은 가격에 많은 물량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중시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얘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얘는 계속 열기만 불어일으키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기를 더욱더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이게 높은 가격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량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부담이 돼서 얘가 사람들이 올라갈까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 오거든요. 더 이상 올라갈까?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 물건을 안 사게 돼요. 이 물건을 안 사고 이쪽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럼 얘가 미분양이 생기면 이에 대한 수요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최근에 덕은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덕은자이가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온 게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그 물건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최초에 청약이 완판이 안 되고 미분양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해소가 됐죠. 근데 이게 왜 미분양이 생겼냐? 고분양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분양가가 되면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는 데에 주저하게 돼요. 특히나 지금처럼 정부가 매수세를 잡기 위한 규제를 지금 해놨잖아요. 그럼 투기 시장이긴 하지만 매수세는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긴 해요. 규제 때문에. 그럼 이런 규제와 접목을 해서 높은 분양가가 형성이 되면 이거를 안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얘가
미분양이 생기면 이제 시장이 안정화돼요. 사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를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는 사람은 지금 이제 막 급해져요. 올라가고 있으면 막 점점 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가게 사는데, 쫓아가서 사야 되는데, 문제는 안 팔리고 팔려고 하는 물건이 많아지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혀 급하지가 않게 돼요. 사야 되는데 이게 팔렸어. 팔리더라도 나는 다음 물건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사야 될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지금 가서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망세를 만들어야 돼요. 관망세. 그러니까 매수자의 심리를 급하지 않게 자꾸 관망을 해야 되는데, 매수세를 누르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 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누르면 누를수록 얘는 자꾸 삐져나오면서 내성이 생기는 거죠. 이 규제로 눌러봤자 소용이 없네. 그쵸. 그래서 이 삐져나오는 매수세들이 더 많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풍선 효과처럼 다른 데로 옮겨 다니는 거죠. 진짜 이대로 그냥 규제만, 매수 규제만 한다면 아마 전국을 빨갛게. 전국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대책은 미분양이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 재건축 이런 거 확 그냥 목동 이런 거 빨리빨리 그냥. 원래 그래야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부가 두려워하는 거는 얘 높아진 가격으로 이 재건축 투자 열풍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거의 문제인데, 이미 매수 규제나 규제가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은 같이 이렇게 얘가 높아짐으로 해서 얘도 좀 올라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계속 높아지면 한계가 나오거든요. 매수 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현금 부자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식처럼 서로 맨날 사고 팔고 막 빨리빨리 하고 단타로 해서 수요가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사면 일정 기간 동안 돈이 묶이게 돼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거. 그럼 수요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더 줄어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여러 현장에서 생기면 안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덕은자이를 보면 주변은 난리 났는데 얘는 고분양가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안 사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덕은자이 하나만으로 지금 끝나니까 얘가 지금 미분양이 끝나버린 거예요. 계속 나와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저기 서울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여기도 안 사고 저기도 안 사고 미분양이 넘쳐요. 그럼 미분양이 해소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빨리 끝나버렸지만 해소될 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분위기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분양시장에 제가 있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 전환되는 걸 정말 저는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탁 턴할 때? 그 느낌이? 제가 마곡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예를 드는 게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제 상가 같은 경우 재작년 정도까지 상가 이제 마곡이 아파트 가격 오르고 오피스텔 오르고 상가가 막 오르는 시점이었어요. 상가 분양이 막 난리인 상황이었거든요. 상가 분양이 난리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12블럭, 13블럭이 한꺼번에 분양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분양이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청약에서 그냥 다 끝났거든요. 청약하면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였는데 높은 가격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니까 청약이 들어오긴 했지만 완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니까 진짜 순식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이 나기 전에 분양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가자 이랬거든요. 계속 올라갈 거야. 왜냐, 마곡은 호재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뭐 대기업이 입주하고 뭐 스타필드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분위기가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자건 부동산 사장님이건 다 올라갈 거다. 마곡이니까 지금 가격은 택도 없어. 너무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했지만 미분양이 생기는 순간 딱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비싸.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나눠서 볼 건데요. 예. 실거주자와 투자자 이렇게 좀 심리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실거주자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떤 심리일까요? 아마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라는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대부분이 무주택자였어요. 더 많아요.
투자자보다. 그러니까 이 심리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사실상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보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살 여력은 있지만 굳이 내가 떨어지니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한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 찾으려고. 그렇죠.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과열되고 있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책에서 이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금 이때 상황, 사이클 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상승 막바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의 사람들의 상태에 이제 좀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때에는 무분별한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 사가지고 언제 팔 건지 얼마 동안 갖고 있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자금 계획이나 이런 게 없이 주변 사람들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사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자 기준입니다. 무주택자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 집 마련이잖아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장기 보유거든요. 네. 장기 보유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사실 이제 또 우리나라 시장이 근본적으로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네. 부분 시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부분 시장? 네, 부분 시장으로 복잡하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아파트 시장은 소형과 대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게 움직여요. 지금 시장이 상승장에 있지만 소형, 중소형은 아주 이제 가파른 상승, 대형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아니면 멈춰 있거나 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하락을 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는 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지금 거의 소형이 인기 좋은 시기가 거의 한 10년 네.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그 이유가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소형이 지금 신축으로 공급된 양은 그 늘어나는 수를 초과해서 지금 이미 늘었어요. 그쵸.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러니까 소형은 일종의 이제 초과 공급 상태인 거예요. 공급된 양으로 봐도. 그런데 대중 심리는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전환되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초과 공급 상태이지만 사람들이 소형에 인기가 좋은 게 아직까지 소형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인기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보면 소형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전세가는 올라가는 상승률, 매매가 상승률을 소형이 전세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이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많이 벌어지죠. 소형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근데 대형은 덜 올랐잖아요. 이만큼 차이가 그러니까 소형에 비해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차이가 적은 겁니다. 그럼 이때 떨어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소형은 많이 떨어지게 돼. 그리고 대형은 조금 떨어져요. 우리나라에서 전세가는 매매가를 하락할 때 지지선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떨어질 때 전세가 근처에서 멈추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처에서. 네. 그러니까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세가가 소형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죠. 대형은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작아요. 그래서 적게 떨어지고 짧은 기간 동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식으로 치면 하방이 좀 막혀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라고. 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떨어질 때 보면 대형은 떨어지다가 말거든요. 근데 소형은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이때 자, 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미분양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 반드시 미분양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어떤 게 미분양이 많을까요? 소형. 분양하는 물건의 개수의 차이에 있어요. 지금 대형을 공급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분양하는 데 보면 대부분 소형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소형에 매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분양이 생기면 개수로 치면 소형이 많게 돼 있어요. 대형은 분양을 안 하니까 거의. 안 하는 현장도 많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소형이 미분양이 무조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미분양이 아까 생기면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잘 안 산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소형이 미분양이 많아요. 나중에 떨어질 때 보면
소형이 미분양이 많은데 떨어지는 폭도 커요. 그리고 대형은 미분양도 없는데 떨어지는 폭도 작아요. 그러면 떨어지다가 일정 기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먼저 전환하는 게 대형이 돼요. 대형이 먼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소형은 대형이 올라갈 때 소형은 계속 떨어지고 미분양도 남아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동안에 소형과 대형이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누가 먼저 대형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저절로 바뀌게 돼요. 아무도 안 사도. 그러면 대중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가. 먼저 대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대형을 조금씩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기가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돌아가서 그 전 사이클로 가보면 2007년 이전에 대형 평형이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형만 공급했어요. 2008년부터 떨어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많이 올랐던 대형은 많이 떨어지고 미분양도 대형만 있었어요. 소형은 미분양이 없고 소형은 떨어지다 찔끔 떨어져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48평대하고 20평대를 비교해보면 48평대가 거의 뭐 한 이때도 이제 얘네들이 한 20억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얘네가 한 13억, 12억까지 떨어져요. 근데 소형은 한 6억, 7억밖에 안 됐어요. 떨어져봤자 1억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데이터로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빨리 조금 떨어지고 그냥 딱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대형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변에 미분양이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소형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대형은 계속 침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량에서 대형은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은 넘쳐나. 소형은 희소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올라가고 있고 미분양도 없고 희소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죠. 그러니까 이 전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이 미치는 영향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소형은 이제 공급량이 거의 초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오피스텔 시장이 지금 죽고 있어요. 사실 1인 가구, 2인 가구의 최고 혜택을 입은 거는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렇죠? 오피스텔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이제 남아도는 거예요.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깡통 전세망 얘기 나오고 이런 거에 다 대부분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시장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서 소형이 인기 좋은데 오피스텔 시장이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무주택자가 지금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무주택자가 지금 집을 살 때 대형을 사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사겠죠. 아니겠죠. 거의 다 대부분 소형일 겁니다. 그러면 소형을 사서 장기 보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면서 더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 떨어졌을 때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잘못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부동산 그래프를 보면 굴곡은 있지만 우상향 했거든요. 우상향. 무조건 우상향 하니까 좀 떨어지는 거 감내하고 그냥 지금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그런 걸 겪지 않아 봐서 그런 거예요. 2007년도 이전에 대형 산 사람들은 지금 오르고 있을까요? 2007년도 이전에 대형을 사서 떨어지는 걸 겪은 사람은 지금 피눈물이 날 겁니다. 분양가 회복 못한 데도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가는 올랐지만 대형은 지금 죽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반대로 지금 소형을 산 사람 나중에 떨어졌을 때 회복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좋은 데를 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주택자도요? 예. 아.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정부 정책이 무조건 계속 지금처럼 갈 거다라는 확신은 없거든요. 제가 얘기한 거를 만약에 딱 듣고 오 맞네 라고 얘기해서 내일 당장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미분양이 나게끔 정책을 바꿔버리면 바로 진짜 시장 분위기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이 지금 언제 날 것이냐, 사실 미분양과 관련된 건 정책하고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정부 정책이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냥 이 정부가 계속 갈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면 사고 짧게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주택자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실거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거든요. 둘 다 아니겠습니까? 겸용.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이게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참 이 숨기가 좋은 게 이 필수품이잖아요. 네. 다른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뭐 튤립 같은 거는 사면은 사실 지금 산다, 만약에 막 오르는 상에서 산다라면 너는 투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은 실거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뒤로 숨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실거주예요. 근데 냉정하게 하나씩 얘기해보면 실거주의 목적은 거의 없어요. 시세 차익이에요. 다 똑같네요, 투자자. 예. 시세 차익이에요. 에브리바디 적폐.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실거주의 목적이 있다라면 전세 거주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왜 이거를 바꾸냐, 포지션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전세로 거주하면 지금 올라가는 데도 많지만 안정적인 데도 많거든요, 전세가는. 그러면 내가 실거주에 진짜 목적이 있다. 그러면 전세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거의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전세가가 올라갈 때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전세가가 안정적일 때는 안정성이 보장이 돼요. 내가 안 나가도 되거든요. 집주인이 무조건 이 전세가를 올리는 것도 시장에 따라서 어려운 거예요. 시장가가 오르고 있을 때는 올리기 쉽지만 떨어지고 있을 때 올리는 건 미친 짓이죠. 안정적일 때도 쉽게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정리를 하자면 무주택자는 소형을 사느니 네. 전세가 낮다. 그렇죠. 전월세 상한제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것도 사실 근본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과 그리고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네. 나서 이 제도를 적용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지금 정부는 약간의 지금 저는 그냥 선의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목표는 주거 안정이거든요. 네. 서민들의,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이 목표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잘못 적용이 되면 부작용이 더 커서 선의가 나쁜 결과가 나와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려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선의가 좋은 결과로 나올지 나쁜 결과로 나올지 판단하는 거는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월세 시장과 전세 시장이에요. 근데 어떤 게 좋아요? 좋냐고요? 예,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가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는 사실 세상에서 없는 유일한 제도기도 하지만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인정합니다. 네. 너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임차인들은 무주택자는 지금 거의 한 40% 정도 되거든요. 계속 보면 40에서 45%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투기 열풍이 불면서 무주택자들이 자가 소유자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임차인이 많이 줄었거든요. 무주택자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40% 정도 돼요. 그러면 이 40%인 사람들이 임차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물건 공급으로 보면 월세 물건이 있고 전세 물건이 있어요. 네.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거의 대부분의 니즈는 전세 쪽에 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전세에 못 들어간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월세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러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지금 월등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특히 전세 시장의 특징은 투기 소유 같은 가수요가 거의 없는 시장이에요. 그냥 딱 1대1 시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요 공급이 어긋나게 되면 정말 파급 효과가 엄청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난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하게 큰 전세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구조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월세 상한제를 이제 따져보면 전월세 상한제라는 거는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목표가 5% 정도, 그죠? 1년에 5% 정도로 이제 제한하겠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월세의 임대 기간 구조는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월세 상한제를 딱 실시하고 나서 2년 5%로 제한을 뒀어요. 근데 2년으로 지금 그대로 놔두면 2년 뒤에 다시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려고 하면서 이 기간 문제가 발생하니까 계약갱시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기간을 좀 늘려줘야 이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세트예요. 무조건. 하나만 하면 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 둘은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2년 플러스 2년에서 4년 얘기가 나오고 네. 조금 어떤 이제 의원님 얘기로는 무제한 특별한 예. 사유가 아닌 네. 이상 무제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제한이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고 예. 이거는 사실 이제 거의 뭐 이제 누가 집주인이야? 그렇죠. 뭐 공산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반발은 사실 뭐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낸 사람도 그냥 약간은 인기 차원이나 이슈몰이? 아니면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냈지 이거를 통과시키겠다라는 철두철미한 의지로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 이제 무시를 하고 네. 4년으로 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를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4년 뒤가 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그 임대인한테는 규제에 가깝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먼저 반응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먼저 올릴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먼저 올리는 구조는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시장 상황이 하락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무조건 올리는 게 가능하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올리려고 시도는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걸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장 상황이 지금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중이냐 내리고 있는 중이냐를 잘 판단해 보면 지금 전세가 시장은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왜 오르냐에 대해서는 사실 또 이걸 냉정하게 보면 오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세가가. 왜냐? 수요 공급만 따지면 지금은 갭 투자 열풍이 이미 한밤 불었잖아요. 그러면은 갭 투자는 뭐죠? 전세로 치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났어요.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런데 수요는 감소했어요. 무주택자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공급은 늘어났어요. 오히려 안정적이거나 하락되어야 맞는 거죠. 근데 왜 올라가냐? 이게 참 이제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냉정하게 이제 학자 입장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해 보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게 임대차 시장의 구조와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00세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세대가 있는데 다 투자자가 사서 전세를 놨어요. 그리고 100세대가 다 임차인이 돼서 딱 살아요. 그리고 늘어나지도 않고 옮겨가지도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전세가가 안정이 될까요? 아니면 전세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안정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래 안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 이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의 차이에 있어요. 자, 임대인은 전세가를 좀 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맞죠. 임차인은 전세가를 떨어뜨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서로의 그 의지는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루면 균형가가 형성이 되는 거고 어느 한쪽이 이기면 어느 한쪽이 이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제 행위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임대인은 전세가를 올리려고 시도하겠죠. 근데 임차인이 이미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를 올리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시세가 3억이라고 봤을 때 3억으로 해서 3억의 전세가가 되어 있는데 임대인들은 다 이제 3억 3천이나 3억 5천 올리려고 시도를 하겠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루가 돼요. 올리다가 시도해서 못 올리면 그냥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올리는 걸 시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간다고. 그렇죠. 네. 이사 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사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임대인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말만 하면 돼. 임차인은 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비용이 들어요. 간단하게 생각만 해봐도 이사 가려고 하면 어떤 비용이 들어요? 첫 번째, 이사 비용이 들겠죠. 요즘 포장이사 대부분이 포장이사니까 거의 한 200만 원. 그 다음에 복비가 들겠죠. 거기다 이제 이사할 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면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최소 400에서 500 정도가 기본적으로 깨지는 겁니다. 이걸 전세가 보증금을 이자로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이게 얼마에 해당하는지 전세가로 환산해 보면 500만 원으로 따져보면 전세가로 치면 얼마에 해당하는지 이자 3%로 계산해 보면 약 1억 6천 정도 됩니다. 이걸 올려줘도 쌤쌤인 거예요. 이건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500만 원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자 날아가는 거 계산해 보면 보증금은 살아있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 1억까지 올려줘도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생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 생활권, 직장, 학교,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애가 초등학교 다닌다면 이 학교에 딱 적응이 돼 있어요. 이사를 갈 때 학교를 옮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위 차이가 여기서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임차인은 떨어뜨리려고 행위를 하려면 비용도 발생하고 너무 어려워요.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협상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렇죠.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한 상황에서 지금 시장을 보면은 매매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전세가라는 거는 매매가 대비 얼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세가만 뚝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매매가가 10억에서 20억으로 올라갔어요. 만약에 10억일 때 전세가가 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20억 매매가가 2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가가 5억이다.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날까요? 싸다. 그렇죠. 싸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누구나 싸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리려고 시도하는 사람의 입장에 반발하기가 어렵죠. 그게 그 구조예요. 그래서 새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올라갑니다. 왜? 새 아파트는 처음에 입주할 때 그렇죠. 주변의 전세가율에 비해서 낮은 전세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감수하는 거죠, 임대인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은 이게 자기는 싸게 들어왔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올려줄 때 저항이 약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사할 때. 예, 그러니까 다음 올려줄 때 약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죠. 이게 이제 사람들 눈에는 저 집이 좋아서 그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또 몰려요, 이쪽으로. 좋아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구축들이잖아요. 새 아파트가 하나 생겨. 그럼 여기에 낮은 전세가로 입주를 해서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인데 전세가가 지금 보니까 막 올라가고 있어. 팍팍 튀어.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 너무 비싸 이게 아니고 저 집이 좋아서 그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집이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 크거든요. 체면도 있고 집이 나타내는 사회적 지위들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능하면 좋은 집에 가서 체면도 살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를 자꾸 더 시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 전세가는 올라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규제를 하게 되면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임대인이 올리는 걸 시도하기가 너무 수월하게 되죠. 그러면 전세가가 더 폭등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규제가 생기니까 임대인이 올리는 걸 시도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올라가기 쉬운 시장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리려고 노력하는 건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실시하는 목적과 시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시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차라리 이제 부작용은 뒤로 하고 지금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지려면 이게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이걸 실시하면 저는 효과가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목적이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서 전세가를 더 많이 올리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선한 의도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선한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결과만 보고 욕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락장에서 이걸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저는 정책이라는 게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특히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5년 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효과가 빨리 나오는 결과를 자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은 고민을 별로 안 해요. 왜냐? 책임을 안 져도 되거든. 다음 정부. 네, 책임 안 져도 되는 이 구조기 때문에 부작용을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번 제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세난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게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냈듯이 지금도 이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시기다. 시기다. 이게 좋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지금 시기가 이걸 실시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시기 자체가 잘못됐다. 하락장에서는 쓸 필요가 없고 지금 시장에서는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락장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락장에서 이런 거는 하락장에서 내가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가의 안정을 이루려면 하락장에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럴 정부는 없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가 정말 자기 지지율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정말 서민을 원한다면 저는 좀 참았다가 떨어질 때 해야 된다. 언제 떨어지냐? 매매가 떨어지면 같이 전세가도 당분간 떨어지거든요. 그때 그게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 시기와 상관없이 이제 이 제도만 실시됐을 때 그 다음 또 문제가 뭐냐? 4년 뒤가 또 문제죠. 무제한 얘기가 나오는 건 이 4년 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무제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년 뒤에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요는 너무 많아. 특히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에 더 수요가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년이 딱 끝나는 순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년에 조금 올려주고 살 수도 있는데 이때는 4년 뒤에는 무조건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이 안 나와요. 예. 못 버티는 거죠. 예, 못 버티는 거예요. 이거는 서민 안정을 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4년 동안 너는 내가 그냥 정부 안정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서울은 폭등이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 네, 거의 끝자락. 거의 끝에 와 있다. 그때 첫 번째 책 나왔을 때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폭등이 시작이다. 네네. 그래갖고 막 댓글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폭등이 막 이제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폭등이 이제 시작된 지점과 폭등이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등이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폭등이 완성이 되어야 떨어져요. 폭등이 완성이 되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이제 일부 된 지역도 있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 지역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상승의 막바지라서 지금 당장 생각하면 오르는 지역들이 많을 겁니다. 더 오른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사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당분간은 더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규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책에서 말한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책에서는 정부 정책은 시장을 못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이 못 이기는 거는 폭등이 완성되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폭등이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떤 작은 요인이 와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부 정책은 폭등이 완성된 이후에 정부 정책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이제 취하면 좋을까요? 뭐 다 다릅니다, 상황은. 지금 보시는 분들이야 뭐 10개 있으신 분, 20개 있으신 분, 뭐 자산 규모도 다 다르고요. 일단 좀 나눠서 볼게요. 투자자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고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은 당분간은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지금 당장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떨어지려면 뭐가 생겨야 된다고 했죠? 미분양이 있어야 된다. 지금 미분양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눌릴 수는 있어요. 규제로 지금 막 투기 과열지구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막 묶잖아요. 그러면 이 강하니까 눌리긴 하는데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다가 조금 이 내성이 생기면 다시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미분양이 생길 때까지는 어느 정도 눌렸다가 올라갔다 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셔도 돼요. 근데 유념하고 계실 게 미분양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빨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신규 투자 포지션인 분들은 가능하면 저는 서울 수도권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자는 팔아야 되거든요. 부동산은 일단 황금성이 되게 약한 거예요. 이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팔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올라가고 나서 정체되면 거의 파는 게 힘들어요. 파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정체될 때 내가 좀 싸게 내놓으면 되지 않냐. 싸게 내놓는 거에 기준이 좀 많이 달라요.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5천 싸게 내놓는다고 팔릴까요? 아니에요. 1억 싸게 내놔도 안 팔려요. 그때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싸고 비싼 거에 구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건. 똑같은 아파트지만 다 다른 물건이에요. 동호수에 따라서 조망권,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격 가지고 정확하게 얘가 싸다 비싸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으면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면 사람들이 싸게 나온 물건도 쉽게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투자 수익이 생기는 거죠. 네. 정리가 끝나야 투자 수익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랐다라고 해서 투자 수익이 생겼네 좋아하지만 뒤에 떨어질지 폭락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오른 제가 투자 이제 상승 막바지라고 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떨어져요. 네,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네. 그 언젠가는이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빨리 올 수도 있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자, 이때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투자자들이 이 물건 가지고 고민하는 건 뭐냐면 지역을 한정시켜 놓으니까 그래요. 서울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특히 서울 사는 사람은 경기도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뭔가 굉장히 낙후된 느낌 막 가지고 본인이 더 낙후된 지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생각이 많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네. 많아요. 일부가 아니고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버리기만 하면 돼요. 지역을 좀 넓히면 투자 대상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이 이제 저는 사이클 전문가잖아요. 서울 수도권의 사이클은 지금은 상승 막바지. 지방 같은 경우에 일부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찍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데들도 있고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은 어디에 사든 투자 수익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따져볼 게 뭐냐? 투자 수익률과 리스크죠. 그러면 지금 서울 수도권에 대출도 잘 안 되는데 막 10억, 20억 들여갖고 사는데 1억 오르면 20억 들여갖고 1억 오르면 5%. 예. 그것도 안 되겠죠. 이제 예. 세금 그거 내려고 사는 게 무슨 투자입니까? 근데 다른 데다 하면 대출도 잘 나오고 이런 데 사는데 뭐 5천만 원 했는데 5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투자 수익률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데들이 꼭대기에 있는 것과 리스크가 어떤 게 클까요? 이제 시작하는 데가 좀 적겠죠. 리스크가.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분위기가 막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게 이제 그거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점이 이제 문제죠.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수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분들은 진짜 조용히 지금 지방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무도 몰라요. 어디 갔는지도. 조용히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선점해야 되니까. 국토부 장관이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미 이거는 양도세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세 차익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투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요 쪽에 수요 쪽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대책이 지금 근본 원인 쉬운 방법이 있는데 모르니까 지금 자꾸 어려운 방법을 자꾸 가는 거죠. 시세 차익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떨어지면 시세 차익 환수는 뭐 좀 있으면 부양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떨어지고 나면 사실 공급 쪽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완공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게 완공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오를 거다라는 확신을 없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 실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분양 물건으로서 충분히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수요는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오를 거에 대한 거를 의문을 갖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의문을 갖게 만드는 가장 좋은 구조가 분양에 있는 거예요. 분양이 지금 로또잖아요. 로또였던 분양이 안 팔리고 있어. 그러면 왜 안 오르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매수를 자제하게 되죠. 관망. 근데 이 분위기가 한꺼번에 쫙 펼쳐지게 되면 이걸 돌리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공급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 미분양이 생겼고 다음에 미분양이 생기고 또 다음 현장이 미분양이 생기고 그럼 미분양이 적체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해소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럼 이게 안정 내지 하락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는 하락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을 사람들이 해라 하는데 최대한 지금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하락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 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때 폭등을 경험하면서 그때 내놨던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 내놨던 정책은 규제도 매수 규제도 있지만 공급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떨어질 때 이 미분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침체가 이제 좀 길었죠.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그냥 완전 실패에 가깝게 평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안정에 최우선 목표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걱정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공급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학습 효과네요. 네,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근데 문제는 이게 집으로 보는 데서 나타나는 근본 원인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투기 시장에서 안정은 저는 없다고 봐요. 투기 시장에서 다음에서 무조건 하락이거든요. 투기 시장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다음은 사람이 시장이 과열됐다가 식으면 이 식는 분위기도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걱정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미분양 수치를 좀 확인을 계속 그렇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이제 나타나는 시점.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늘어나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하죠. 지금 시점에 의해서 미분양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는 구조가 된다. 그럼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폭등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미분양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살 사람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떨어지는 시점은 뭐 언제냐, 지금이냐, 좀 뒤늦게냐라고 이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네. 떨어지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 원인도 미분양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 이제 아예 딱 써놓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은 네. 저 제목이 저랑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렇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만 봐도 오르는데 사지 마라. 이거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이거든요. 오르는데 사지 마라. 약간 보수적인 포지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포지션을 쓰는 일종의 전문가가 폭등장이 온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사라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래서 안 맞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이 제목이 제 스타일하고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원인, 시장에 대한 분석,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 예, 그렇죠. 뭘 사야 돼? 예, 어느 게 올라? 이런 거 아니면 뭐 진짜 지금 떨어질 거냐? 이거죠. 그쵸,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원인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관심 바뀐 거죠.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까요? 두 부류. 두 부류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20대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20대? 제가 책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20대가 정말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 20대가 가장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느끼는 세대가 저는 20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회사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미 기성세대들은 가진 돈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본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이 있는데 네. 20대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불리한다라고 느끼는 입장인 거예요. 점점 더 개천에서 용나는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세대가 20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20대가 좀 상류층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부자가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아줄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기사 보면 사다리를 계속 걷어차고 있다고. 예, 걷어차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오르기만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사이클로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회를 못 잡아요. 그렇죠.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2012년, 13년도에 사라 그렇게 울부짖어도 아무도 안 샀어요. 그리고 4, 5년 뒤에 와서 후회하죠. 그때 얘기할 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근데 왜 안 샀냐?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돈이 없었냐? 이게 아닌 거예요. 인식의 문제죠. 지식의 문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분위기에 휩쓸리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침체되어 있으면 계속 침체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더 떨어지길 바라고 안 사는 거죠. 네. 더 싸게 사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사는 거거든요.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커니즘을 알리는 가장 좋은 책이 제 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20대가 가장 먼저 접했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생활비를 벌고 그걸 모아서 재테크로 나중에 노후 아니면 중년 이후에 이걸로 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걸 좀 최소화시키고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무주택자와 그리고 돈 없는 좀 투자자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없어지고 있어요. 부동산도 점점 앞으로 더 이제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죠. 사야 될 금액이 많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모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아서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길어지다 보니까 또 못 사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폭등장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살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지금 살 때는 아니지만 부동산 투자가 부를 축적하는데 네.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다. 그렇죠. 앞으로도. 네. 그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분만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히. 저는 이제 사이클을 얘기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방과 서울 수도권으로 나눠져 있고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다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문제는 이런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상승장 때 너도 나도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네. 한 10년 지나면 또 이렇게 싹 다 주죽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살아남고 어떤 네. 분들이 잘 투자를 하고 계신지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클 전문가 네. 있잖아요. 네. 그 전세 이쪽 사이클 네. 쪽으로의 어떤 지식의 이해도 전국에서 몇 번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이클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뭐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10년 주기설. 얘기는 많습니다. 뭐 그냥 사이클이라고 얘기만 하지 정확한 왜 올라가는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올라가는지를 정확한 원인을 근거를 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뭐 유동성이다, 뭐 이상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상한 근거. 네. 유동성도 참 웃긴 게 지금 코로나 딱 생기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부동산이 화랑이었다가 갑자기 주식으로 확 넘어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이 풀렸을 때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 쪽으로 싹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보다 더 좋은 투자 대상이 나타났다. 그럼 그쪽으로 돈이 다 몰리게 돼 있어요. 뭐 한정판 운동화가 됐든 그렇죠. 뭐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유동성 가지고 집값이 올라간다. 그건 우연의 일치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떨어질 때 돈이 안 풀렸었나? 그렇게 보면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근거들을 다 명확히 한번 검증을 하다 보면 안 맞아요. 틀리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대중이 그거를 검증을 하고 이게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중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대중은 그냥 오르냐 내리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인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는 사람,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거야 진짜 중요하다. 그래야 내 것이 되고 실패하진 않는 투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원탑, 그렇죠, 원탑 부동산 사이클 부동산 사이클 전문가 분의 책으로 뭐 찍어준다 이런 거는 이제 이 책은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뭔가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 뭔가 깊이 있게. 그렇죠. 지금 전문가들은 깊이가 없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후랭이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기존에 올렸던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느꼈던 점이 제 기조와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은 좀 더 오른쪽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좀 위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요즘 유튜버들 보면 구독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구독자들이 그냥 원하는 것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후랭이 님이나 저나 네.
조금이라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컨텐츠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느낌을 받았어요. 후랭이님의 구독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어떨 때 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이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 좀 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좀 너그러운 입장으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잘 유지하시면서 네.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무아바 이현철님의 유튜브와 책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